분모 5,6회 풀입니다. 뭐 되게 잘하시니까. 근데 너 마시는 순간에 자, 자, 일단 첫 번째는 빙하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빙하를 이용한 과거 지구의 기후를 조사하는 방법이지. 과거 지구의 기후를 줄여서 뭐 고기후라고 부르는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알아내고 있어. 첫 번째는 뭐 이용하는 방법이지? 그 빙하가 만들어지는 게 눈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눈과 눈 사이에 당시에 뭐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공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빙하 포함하면 빙하 안에 공기들이 갇혀 있는데 그 공기의 성분을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나 그렇게 썼는데 점수 못 받았지. 뭐가 써? 빙하 속 공기의 자 성분을 자, 이렇게만 쓰시면 아마 2점 받았을 거야. 이렇게만 쓰시면 2점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봐, 조사하는데 산소양을 조사해, 질소양을 조사해, 뭘 조사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양을 조사하는 그렇지, 온실가스양 조사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썼는데? 산소 다시 동력으로 말하면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조사하는 거고 더 써줘야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비율이 어떠면 높으면 비율이 높으면 과거의 기후가 어땠다고? 따뜻했어. 과거에 지구 온도가 높았다고. 그리고 비율이 낮으면 과거 지구 온도가 낮았다고. 여기까지는 가능한 친절하게 써주라고. 나 친절하게 사실 안 친절한 썼던 게 것 아니라 같아. 그렇잖아. 너네가 생각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용이하고 왜 손들었어? 에어컨 왜 썼어? 어? 추운데 꺼지. 꺼달라고. 뭘 자꾸 던져. 이학교애들은 자, 조용히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재심은 마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자들은 두 가지 다 조사를 하는데 재심은 마는 다 뭘 이용하는 거니?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H2O에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H2O의 뭐를? 18O와 16O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아까 생각해본 사람도 알겠지만은 빙하가 눈이 내려서 만들어진 거고 그 눈은 구름에서 당연히 내린 거고 그 구름은 대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대부분 원래 어디서 오는 거니?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잖아, 그렇지? 바로 그 내용이 제시문 마에 나와 있지. 증발할 때 지구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이 비율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증발되는 18호의 비율이 줄어서 이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지금 마에서 하고 있거든, 그렇지?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18호, 16호의 비율이 빙하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빙하를 구성하고 있는 이 H2의 18호, 16호 비율이 높으면 지구의 온도가 어땠다고? 이거 과거 지구 온도가 어땠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 높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반대로 이 비율이 낮으면 자, 이 방법을 그러면 빙하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물 분자를 가지고 있는 과거 생물들, 화석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게 3번 문제야. 네. 그래서 그 협회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리는 유명한 유공추형 화석에서 유공추형 화석에 들어있는 그 이 H2O의 산소와
탄소 그 동위원소 비율을 조사를 하는데, 근데 이게 빙하와 좀 차이점이 있지. 유공충은 어디 사는 놈이니까? 바다에 사는 놈이니까 바닷물 속의 비율을 걔가 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그 이 빙하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H2O는 어디에 있었던 놈들이야? 대기 중에 있었던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바다에서 증발을 많이 해서 대기에 이게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바다에는 이 양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고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공충 화석 같은 경우는 저 18호 19호 비율이 어떻게 됐을 때 유공충 화석에서 이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대기 중으로 증발이 잘 안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구 온도가 어땠다라는 거를 낮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유공충 화석에서 18호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거는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의 지구 온도가 어땠다는 뜻이 돼? 높았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과거 지구 온도를 알아내는 어떤 뭐 이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언제든지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 요것만 낼까 했는데 그 내용이 한 개면 또 조금 아쉬우니까 지금 문제 한 문제도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뭐를 넣었냐면은 그 석회암과 관련된 문제를 넣었어요. 왜 석회암과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넣은 거냐면, 석회암의 형성은 지구의 기후랑 관련이 있어. 그 이유는 나에 나와 있어. 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왜 석회암의 형성이 왜 지구의 기후랑 관련이 있을까? CO2가 물에 CO2가 많이 녹아야지 생성이 잘 되니까. CO2가 많이 녹아야지 석회암 생성이 잘 돼? 바다에는 있잖아, 이미 칼슘 이온이랑 그다음에 탄산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있거든, 사실. 많이 녹아 있어. 근데 걔가 언제 침전이 잘 일어날까? 석회암이 된다는 거는 침전이 잘 일어나는 거잖아. 용해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CO2가 어떻게 돼? 바다에서 빠져나와야 돼. 왜 빠져나올까? 온도가 높아.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왜 빠져나와야 돼요? CO2 용해도가 줄어들면 내가 이 반응식까지 설명을 해야겠냐? 써 있잖아. CaCO3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 녹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녹은 물에서 만약 온도 가열시켜가지고 CO2 만약에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 날라가. 그럼 도로 다시 고체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바다에서 녹아 있었던 이런 이온들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된다고? 침전이 활성화돼가지고 바닷속에서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석회암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렇지?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서 뭐 대부분 유럽 같은 게 유럽 산들 석회암 산이거든. 걔네 석회암 산이기 때문에 걔네들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이 들어 있고 정수기가 맨날 그 석회질로 이게 CaCO3가 맨날 거기 굳어가지고 걔네들 다 막아지고 고장나고 하는 거거든, 사실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서 걔네들 수돗물 먹으면 그래서 탈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서 유럽 같은 데 가면 보통 그냥 무조건 생수 사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랑 관련이, 걔네들 산이 다 석회암 산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석회암 산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다 고생대 때 말이야. 4억 년에서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 우리나라도 석회암 지역이 있어. 강원도 태백이랑 그다음에 영월이랑 거기에 막 시멘트 공장이랑 그다음에 그 석회암 동굴, 석회 동굴, 막 보수 동굴 막 이런 거 유명한 동굴들 있잖아. 전부 다 그게 고생대 때 비슷한 시기에 석회암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석회암이 만들어지던 고생대 그 시기가 지구의 온도가 어땠다? 높았던 따뜻했던 시기다라는 거를 의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 선생님이 그 내용 우리가 그걸 아주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지질시대를 많이 안 배워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화학이랑 붙인 건데 여튼간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써줘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온도가 높아요. 왜 더 비율이 높아져? 이거? 온도가 높으면 저 비율이 낮아지고, 비율이 높아지면 과거 그러니까 빙하랑 유공충은 다르다니까. 빙하는 대기에 있는 H2가 되는 거고 유공충은 바닷속을 형성하는 거고. 빙하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증발했을 때 이 18호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18호가 더 분자량이 그거 원래 시가가 증발이 잘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안 돼. 온도가 높으면 바다에서 증발이 잘 될 거 아니야. 증발이 안 되는 건 지문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증발이 안 되면 18이랑 16이랑 거의 비슷한데 진발이 잘 되면 16이 더 많이 돼가지고 18이 아니야. 그래서 제심을 선생님이 물어줘요. 왜 제심을? 근데 그거 헷갈리는 게 증발이 잘 되는 만큼 오래 갔다가 아니구나. 자, 조용히 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만들 때 그래서 지질시대 문제로 만들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사실을 만든 건데 그래서 CCD라고 하는 탄산염 보상심도라는 거를 가지고 온 거야.
결국은 탄산염 보상 심도라는 거는 결국 온도에서 결국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얘기 들어가야겠지. 처음에 아까 전에 이 정반응과 역반응을 결정해 주는 게 용해도고 그 용해도를 결정해 주는 게 온도라는 거를 일단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탄산염 보상 심도가 같다라는 거는 그 바다의 온도가 같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 거기까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제일 많이 안 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의 수심 얘기를 하고 온도 얘기를 하려면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 얘기를 써줘야지. 바다의 온도가 당연히 바다 표면의 온도가 높고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태평양이랑 남극 비교하는 얘기가 이게 수심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태평양과 남극의 표면 온도는 왜 차이가 나? 위도 차이인 거지. 태양 복사 에너지양 차이인 거지. 그래서 온도가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다는 거야. 태평양이 남극보다 높다는 거고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같은 온도에 도달하려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태평양이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서술할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사실. 근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많이들 써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점들을 당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넘기셔가지고 6회 문제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저 화폐에서 만약에 화석에 남자가 터지면 누가 간다고? 뭐라고? 화폐 그 유공충에 그러니까 18 유공충에서 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바다의 이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낮은 거예요. 그럼 온도가 낮았던 거지. 그렇지? 쌤 1번에 이거 8시간 더 하는 거죠. 그 다행이다. 그게 제일 문제지. 문제. 아니 그 자, 제발 좀. 주변 애들이 다 제발 일찍이라고. 좀. 8시간 더 해야지. 그치? 근데 뺀 사람 겁나 많아. 한 3분의 1은 뺐어. 8시간? 아니 3분의 1을 뺐고 3분의 1을 못 풀었고 아, 3분의 1을 더 했어요. 자, 지금 저- 뒷부분 서울의 시간이 빠른 건 상식 아니에요? 그 다른 썸머리 엄청 많다. GMT 플러스 9라고 그러지 않았냐? 자 봅시다. 야 제발 좀 있잖아. 그거를 뭐 물론 이거를 이제 너희들은 확실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애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 뭐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시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애들 얘기하는 게 그나마 뭐 그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지구가 했는데 진짜 계속 그래야 되냐 근데. 자 이게 지구 자전축이고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고 그다음 여기가 A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B라는 지역이라고 치자고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굉장히 자전 방향에 의해서 사실은 시간의 선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전 방향이 중요하다고. 자 북극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런 데 있다면 누가 먼저 태양을 만나게 돼요? A 지역이 먼저 태양이 뜨고 태양이 먼저 나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시간이 A가 B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행성이라면. 그랬을 때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차가 나느냐? 결국은 그거는 이 두 지역 간의 바로 이 각도가 되는 거고 이 각도를 어떤 속도로? 지구의 자전 속도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5점, 기준점이 여기에 예를 들어 있다고 치자고 우리는 이걸 지금 그린치 천문대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물론 이사 갔어. 그린치 천문대 지금 그 자리 없어. 그래요? 지금 그 자리 없어. 그냥 이제 선만 있는 건데 대학년까지 가봤는데. 이사 갔어. 자,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지구 자전 방향 쪽에 다시 말하면은 동쪽을 플러스라고 정하고 있는 거고 서쪽을 마이너스라고 정하고 있는 거야. 오는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동쪽이 플러스, 서쪽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너무 당연하지. 127도가 플러스라는 거고 그래서 0도를 빼주면 되고 지구 자전 각속도인 시간당 15도 속력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8시간 하고 28 15분의 7시간 15분의 7시간은 28 60분이잖아. 28분이지. 맞았다. 더 많았어. 알았어. 이걸 안 재밌게 결국은 드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두 지역의 시간차가 8시간 28분 차이다라는 건데 더 해야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지, 우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해준다. 그래서 얘네 시간 12시를 기준으로 8시간 28분을 더해주면 누가 뺐어? 얼마나 20시? 난 다음 시간 빼니까 아니 이거 이게 6회야. 이게 6회야.
이거 아마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나왔으면은 뺀 사람들 아마 점수 안 줬을 거야. 쌤, 근데 이거 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워요. 맞아요. 네, 내신이야. 쌤, 저거 서로 1학년 내신 아니야? 실제로 한국이 불안가지고 21시로. 그러니까 1학년 내신 없어. 실제로 한국이 21시라고 써. 잘 써놓나? 근데 실제로 이거 한국 22시라고 써놔도 되냐고? 네. 근데 이렇게가 이거 원래는 그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과 나온 거. 이번에 결과 나온 게 이번에 궁금한 사람은 뭐? 아 그럼 7에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 연애 운전이 자 봅시다. 맞았나 틀렸나 미안하다 진짜 징그러. 나 이거 3번에 이유 안 써서 자, 자 이번 문제는 자 이거 무슨 선생님 평균 태양시 얘기도 없고 그냥 시태양시로 시태양시가 또 다 써줬어.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해줬고 태양이 시태양시 12시에 태양의 자치 그림자 자치를 그리라고 했는데 팔자를 그려놓죠. 그렇죠. 한 절반이 팔자 그려놨지. 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실. 그러니까 점수에서 왜 깎였어요? 문제를 안 읽는다는 거지. 저 점수 3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 알려줄게. 봐. 3점 받은 사람들 다 이유가 있지. 나 634 나왔어. 나 664. 자, 아니 왜 이렇게 이유 안 썼어. 자 조용히 하시고 봐봐. 이쪽이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그 다음에 이쪽이 오면은 북쪽이 되겠지. 자 그림자는 당연히 태양이 시태양시 12시에는 항상 태양이 어디 있을 거니까 정남에 있을 거니까 그림자는 항상 어디 있을 거야? 정부. 정북에 있을 거야. 이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태양의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뭐가 되니? 점이 될 거야, 그렇지? 근데 겨울에 낮아지니까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여름에 어떻게 돼? 짧아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쪽 여기가 합 동지가 될 거고. 아, 나 거기까지 밑에까지 그어놨다. 실타지가 됐지? 자, 이게 우리나라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는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다시 말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날이 있니 없니?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리면 안 돼, 붙이면 안 돼. 저 안 붙였는데 3점이에요. 아, 나 붙였어. 근데 이거 팔자로 그린 이유는 왜 뭐라고? 팔자로 그린 거 태양이 남중. 애들이 왜 팔자로 그리냐고? 네. 평균 태양시 기준으로 그려 팔자로. 안 할렘마다. 그게 안 할래만. 가만히 있어. 쌤, 저 안 붙였는데 3점이에요. 설명해. 아무 전에 선생님이랑 꼭 왜? 팔자 아니라고. 그냥 문제를 갖고 쓴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맞는 거 같은데? 대충 하실 때 아.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으니까 깎였겠지? 차라리 쓰지 말지. 그냥 한번 그렸으면 맞다니까. 약간 너무 간단해서. 안 하려면 이거요. 마지막으로 3번 쌤, 3번에 그 만점 받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이유 안 쓰는. 자, 보자. 3번에서 자, 첫 번째 이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 별자리를 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달. 자, 태양. 시계를 맞추고 육지에서는 그럼 경도 어떻게 알아야 돼? 첫 번째. 몰라요.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 그 그리니치 친구들에서 시계 만든 다음에 나눠줘요. 달과 태양. 시계 만든 다음에 자, 봐봐. 인간의 기본적으로 생체 리듬을 믿어서. 경도라는 거는 사실 지리적인 개념이잖아. 결국은 선을 그어놓고 지구를 돌려놓은 다음에 각도별로 사실은 측량을 해가지고 지역들을 찾아서 사실은 선을 그었겠지. 도시별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겠지. 그래서 주요 지점들에는 당연히 대부분 천문대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135도 지역에 가면은 일본의 천문대가 있고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 라인이 그 라인이 아니잖아. 표시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백이스도 라인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 안 가봤는데 아마도 중국도 만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만들든 건물을 만들든 뭔가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알아볼 수 있는 지형을 중요한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보통 그런 것들. 그래서 육지에서는 그냥 그런 걸 보고서 사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날짜 변경. 그래서 첫 번째 그게 그 이유인 거고. 자, 근데 육지에서도 지역을 이동해 다니면 그 랜드마크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건 당연히 바다에서는 더 필요한 거고. 근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 뭐가 어려웠을까? 이 힌트는 답의 1번에 있지. 경도와 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래. 완전히 붙어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를 이용해서 아까는
경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시간 이용해서. 결국은 시간차를 이용해서 뭐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야? 경도.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뜻이거든. 그럼 바꿔 돌아가 보면 과거에 뭐가 없었던 거냐면은 시계 휴대용 시계가 없었어요. 이게 휴대용 시계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필요가 생긴다. 경도를 알아내는 것 때문에 특히 바다에서. 자, 그래서 지금 다 이 경도를 알아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다에서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그 원래 표시해놨었던 지형물들 이용할 수 있는 지형물이 없었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바로 휴대용 시계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휴대용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휴대용 시계를 어떤 시간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자기 원래는 그리니티. 그렇지. 그린시 쳤는데 기준 시간을 맞추고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냥 원래는 그래서 내가 자기 지역의 시간은 그 뭐 내가 있는 곳의 시간은 그 뭘로 알아? 자기 지역의 시계. 자기 자기 경도. 아, 그냥 그 남중 시간. 보통 뭐 이용하면 되는 거야? 태양의 남중 시간 이용하면 돼. 그래서 태양의 남중 시간과 그 내가 갖고 다니는 휴대용 시계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그 지역과의 뭐를 경도차를 계산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보통 뭐 그 정도 뒤에 이거 답 쓴 애들은 사람들은 꽤 있어. 한 20, 30% 쓴 것 같아. 20%면 쓴 것 같아. 쌤, 이유를 안 썼어. 휴대용 시계 쓰면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휴대용 시계 쓰면 점수 9개 받을걸? 그거 써도 되는 거였어요? 뭐 써서 이제 근데 GPS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 그때 휴대용 시계 손목 시간이 있어. 휴대용 시계 든 다음에 어떤 거? 그 남중 고도 가지고 찾으면 그거 점. 근데 뭔가 이 아이디어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점수가 줬어. 쌤, 손목 시계가 있잖아요. 그 GPS 손목 시계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거 말고 아날로그. 남은 아날로그 시계. 그냥 태엽 자기 들어서 원래 살던 지역의 경도는 알잖아. 손목이 안 알리는 게잖아. 그니까 태엽 돌아서 돌아가잖아 얘네는. 옛날에 네가 네가 몇 몇 회 시간인지 살았는지 모르진 않을 거야. 나름 옛날 오래됐. 나 진짜 저는 한 설마 애플워치 3,000년 생각한 거야? 아니 나는 3,000년 전, 4,000년 전 그때 생각했어. 그 정도가 아니야. 휴대용 시계가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그 휴대용 시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끝?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줬었던 파이널 1회 프린트에 써는 거. 1번 아 쌤저 그거 숙제 왔어요. 잘했어요. 숙제 해보셔야 돼요. 했어요. 다 해보라고 그러지. 주원이는 그날 풀라고 한 것까지만 풀고 다 풀었어. 저 근데 18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게 그건 다 한 게 아니잖아. 하긴 했네. 아, 뜯겨서 몇 시에 나 뭐 하고 싶어 안 해. 써봐.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 오래 걸려. 왜? 얼마나 했냐고. 뭐 웃겠어? 그때 프린트 두개 맞았는데 제가 안쓴걸 가져왔거든요. 쌤 결과는 이런 훌륭한 새끼. 저도 이런 더 훌륭한 새끼. 쌤 접수가 없어. 저도 없대요. 이런 새끼들 진짜 이거. 얘들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물 피하게 했는데 얍삽하게. 너한테 뭐란 말이야? 너무 머리가 중이죠. 성규 행복하는 성규 함께하는 네. 마음이 있어. 18번까지였다고 했어요. 숙제가 다 끝까지. 아 끝까지였어요? 저 서평양 쪽은 다른데. 자, 해봅시다. 이거 근데 신재태 쌤이랑 대기 복습했었지. 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건수포 온도의 문제. 자, 건수포 온도의 원리가 처음에는 여기 그림처럼 물통을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양쪽에 똑같이 그냥 온도계를 걸어 놓으라 그랬어. 그럼 온도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같은 값을 가진다 그랬지, 그렇지? 만약에 똑같은 값을 갖지 않으면 온도계 중에 하나가 삐꾼 거예요. 그렇지, 버려야 되는 거지. 고장난 거지. 그 다음에 한쪽에만 이렇게 물통을 설치를 하고 그 물이 공급이 좀 잘, 부부 주변에 물 공급이 잘 되도록 펌프업을 연결해가지고 온도계 주변을 이렇게 감아놨단 말이야 지금 상태가.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현재 거기 설치한 장소가 포화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물이 뭐가 가능해지니? 증발이 증발. 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럼 증발할 때 온도가 에너지를 떨어져요. 뺏어가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근데 계속 내려가는 건 아니고 증발이 이제 포화될 때 이제 더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증발되지 않으니까 그때 온도가 멈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세로축이 수증기압이고 결국에서 세제곱 가로축이 온도고 그럼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압이 있을 텐데 현재 상태가 뭐 P점 여기라고 했으니까 자 습구 주변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압이 증가하는데 온도는 내려갔으니까 방향이 어디로 움직여야 돼?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지. 그때 온도가 얼마 나와? T4. T4가 나오지. 19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공기 상승할 때 공기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니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내용 정리 해봅시다. 자, 불포화 공기가 상승할 때 자, 불포화 공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건조 공기라고 부르지? 얘가 상승을 하면 사실 주변의 변화가 원래 발생을 하지. 주변의 압력이 감소하고 온도도 사실 내려가는데 뭐 알다시피 공기가 올라가서 주변과 열변하려면 전도로 열변을 할 텐데 공기가 전도율이 어떤 물질이야? 낮은 물질이지, 그치? 근데 심지어 공기는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뭐로 보는 거야? 단열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 압력 감소에 의해서 공기 부피가 뭐 한다고? 팽창한다는 거죠. 자,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단열. 이거 너네 학교 내신에서 배우지 않냐 이거? 지금 배우고 있어. 그렇지. 자, 공기 부피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뭐가?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요. 뭐 자료에 항상 주긴 하겠지만 100m당 몇 도씩 지구에서 1m 내려가게 돼. 온도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자, 정리하시고 봅시다. 공기라고 하는 개가 주변과 물질 교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 내부의 수증기량도 일정하거든. 수증기 질량이 일정하고. 근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인 수증기압이 어떻게 돼? 감소. 수증기압이 감소한다는 거야. 자, 수증기압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절대속도야. 절대속도가 감소하는 거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절대속도가 감소한다는 거, 수증기압이 감소한다고. 이 지점에 공기를 냉각시켜서 포화됐을 때 온도를 뭐라고 불러 이걸? 이슬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점의 압력이 내려간다는 건 이슬점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내려간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수증기압이 내려간다는 거는 이슬점이 내려간다는 뜻이고 얘는 얼마야? 0.2도씨. 그렇지. 불포 경우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대 습도 어떻게 되지? 올라가요. 올라가죠. 상대 습도는 올라가지. 뭐분의 뭐지? 상대 습도 포화 수증기압 포화 수증기압 분의 현재 수증기압이지. 그렇죠. 현재 수증기압이 뭐와 똑같아? 이슬점 포화. 이슬점 포화 수증기압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자 분모가 모두 다 감소하는데 포화 수증기압 온도 변화량이 이슬점 변화량보다 크니까 분모의 변화량이 더 큰 거지. 얘가 더 많이 내려가고 얘가 조금 덜 내려가지. 그래서 상대수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공기는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연결돼서 기능이 그래서 뭐 3번에 1번 답이겠지만은 자 높이 H에서 온도가 그럼 처음 출발했을 때 온도에서 100m당 1cc 감소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슬점은 처음 이슬점에서 100m당 0.2도cc 감소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높이가 H가 되는 지점에서 포화가 돼서 T'과 TD'이 같아지게 되면 H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165 곱하기 곱하기 단위 당연히 미터가 돼야겠지. 쌤 근데 왜 이슬점이 0.2예요? 뭐가? 근데 왜 0.2죠? 아니 장 해보니까 그냥 실험 결과로. 그럼 이건 지구의 값인 거야 그냥. 알 수 없어. 지구의 기압 변화에 어느 거 재보니까 일단은 계산. 1 저거 0.5. 계산된 거야. 꼰대 같아. 근데 되게 뭐뭐뭐인지 되지, 기억이 그치? 안 나. 그거 어차피 이슬점이요. 압력 변화만 주면 가능하니까. 건조 이슬점이 건조. 자 조용히 하시고 봅시다. 수변이
자 이거를 이 상황을 다시 이 수증기압과 온도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보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수증기압이었지? 와 들어와. 여기에 온도였지? 자, 현재 상태가 예를 들어 여기가 A 상태라 하면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공기가 지금 상승하면 수증기압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가야 되니까 왼쪽 아래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직선이 그니 네. 그치? 그러다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여기에 포화 곡선에 닿게 되면 여기에 닿게 되면은 이제 공기가 포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요 구간은 그래서 단열 수병 불포화 상태고, 전체적으로 자 포화가 됐다고 해서 공기의 상승이 멈추는 건 아니지. 공기 상승과 포화되는 건 사실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포화된 이후에도 공기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지. 근데 공기가 상승될 때 일어나는 일은 어차피 압력 변하고 부피 팽창하고 팽창이 일어나는 일은 동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그대로 갈 거야. B를 지나도 일로 온다고. 근데 다만 뭐가 바뀌냐면은 공기 내부의 상태가 불포화 상태에서 뭐로 바뀌게 돼? 과포화 상태로 바뀌게 돼. 과포화요. 그럼 포화 아니에요? 자, B가 더 위로 올라왔잖아. 그렇죠. B는 포화인데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이제 B를 지나고 나면 여기에서는 A에서 B 구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과포화된 고수증기들이 뭘로 바뀌게 돼? 물. 응결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리로 돌아가면서 B에서 왼쪽 아래로 내가 말했던 이쪽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포화 공기가 상승할 때 바로 차이인 거지. 이게. 그거 마이너스 0.5 자, 포화 공기가 상승. 포화 공기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수분 공기라 그래. 수분 공기가 상승을 하면 결국 똑같다는 거야. 공기 부피가 상승하는 건 공기 부피가 팽창하는 건 똑같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기 온도가 얼마가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 0.5도씨 1도씨가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 이거 플러스 0.5 무시하면 다만 여기서 아까 뭐가 있다고? 수증기가 뭐로 바뀌면서 물, 다시 말하면 구름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이게 물론 이거는 연결되는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직선이 원래는 아닌데 그냥 약이라 합시다. 그래서 플러스 0.5도씨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합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0.5도씨 정도 나타난다는 거지. 아 저래서 0.5구나. 오늘 다 들으면 이거 하나면 끝이야. 공기 상승하는 거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나 학교 자, 안 그 다음에 자, B 구간을 지나면 공기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슬점은 뭐와 같은 거지? 공기 온도랑 같이. 그러니까 이슬점 변화율은 뭐와 같아? 공기 온도 변화율과 같은 거지. 결국은 뭐 마이너스 0.5도씩 되는 거고. 이거 적을 필요 없죠. 상대 습도는 어떻지? 상대 습도 100 아니에요 그냥?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로 일정한 거지. 들어서 던져버리기 전에 조용히 그치? 그래서 이거 적을 필요 없죠. 어? 머리에 있으면 제일 좋지. 따라서 먹어. 내 머리에도 그 적혀 있던 거 아니야? 이건 뭐 얘는 높이가 있을 거야. 자 봅시다. 2번 문제 봅시다. 자 공기가 이렇게 산을 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조건을 잘 봐야 돼. 어떤 조건이 있냐면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대. 자 당연히 뭐 구름이 생성이 안 되는데 비가 내릴 수는 없겠지. 이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간에 구름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B에 도달하지를 못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도로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때 변하니까 불포화 상태의 변하니까 1도씩 줄어들고 이슬점 0.2씩 줄어들다가 다시 1도씩 증가하고 0.2도씩 증가하면 된다는 거죠. 뭐 그래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갈 거고. 근데 진짜는 진짜 채점하다가 직업을 하는 게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나오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이슬점이 어떻게 기억보다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냐고. 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간에 갑과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수점 당연히 어떻게든 불포화 상태니까 낮아야 되고 기울기 그리고 낮게. 구름이 안 만들었으니까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만나면 안 돼, 그치? 위에가 기울이고 아래가 이설점. 네.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수점 위에 그린 사람들 꽤 있어 생각보다 이거. 근데요 구름이 생성되는 거는 그 어. 높이 저거 125 T 빼기 TD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소멸되는 위치는 모르지 않나요? 소멸되는 위치는 모르죠 당연히요. 정상 지나면서 그거 지금 해줄 거야 근데 좀 해줄게. 소멸되는 위치도 비가 기온산 뭐냐 그 구름에서 물이 얼마큼 빠져나가는지를 알면 할 수 있어.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그 공기가 산 넘을 때 상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선생님 너네들 노트 보면은 선생님이 산 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그때 해줬었거든. 첫 번째 경우가 공기가 산을 넘을 때 올라가다 보면은 구름 만들어지지 그치? 구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경우 비가 안 내릴 수 있어 그치? 비가 안 내리면 공기가 움직일 때 이 구름 만들어진 구름은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서 갖고 움직일 때 내려오면서부터는 아까는 응결이 있다면 내려오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증발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서 물이 조금 줄어들다가 결국 어디서 없어지니? 처음에 났던 데서 여기 이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이상하게 선생님 어떻게 내려오는데 구름이 만들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 안 되지 그치?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그냥 뭐 있던 구름이 여기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한 점으로 보자면 자, 요 지점에서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물방울이 이 지점까지 가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계속 응결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물방울이 근데 비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려올 때부터는 어떻게 돼? 증발해서 작아지고서 다시 이 높이 왔을 때 거의 어떻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걸 연속적으로 그리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네. 자, 근데 보통 이 문제보다는 뭐가 많냐면 어떤 문제가 많냐면 이게 많지? 구름이 여기까지만 있어. 여기까지만 있다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비가 왔어. 다 비로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 내가 가지고 갈 구름 물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보통 이게 안 생기겠죠.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좀 많은 편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실제 지구는 어떠냐고? 실제 지구가 산을 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넘을 때까지 비 생기는 내려요. 비가 내리긴 내려. 근데 100%다 내리지는 않아. 일부 그래서 일부가 내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상황으로 보자면 이런 거지. 여기서 점으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비로 내려가지고 이만하진 않고 요만큼만 갖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안 없어지고 어디서 다 없어져 버려? 중간 어딘가에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실제 지구인 거야. 이 상황인 거야. 그게 지금 3번 문제 상황인 거지, 그치? 구름이 있고 물이 많은 편이에요. 네. 여기 타이어는 먹으려면 이거 보면 되겠네. 뭐라고? 타이어는 먹으려면 타이레놀 그대로 먹으려면 그대로 내려오는 거. 아, 말이 무서워. 전화 한번 해봐. 그냥 수업만 그래도 마음을 일단 듣기만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산을 넘는데 그림 있고 출발할 때 지점을 A 지점,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점을 B 지점, 산꼭대기 C 지점, 구름이 소멸한 지점을 D 지점, 그리고 마지막 내려왔던 지점을 E 지점이라 해봅시다. 자, 현재 문제 자료상 B 지점의 높이가 1000m라고 알려져 있어.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산꼭대기는 2200m, D 지점은 1800m, 이 지점은 200m라고 되어 있지. 자,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졌대. 저 라지 H 값이 1000이었대. 그 얘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 A에서의 온도가 20도씨였다는데 이슬점은 얼마였다는 의미야? 12도. 12도씨였다는 의미고. 그럼 B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온도 이슬점은 10,12 되겠지, 그치? 그리고 C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1200이니까 0.5도씩 변화하면 4,4가 될 거고. 자, D 지점은 그럼 어떻게 되니? D 지점은 원래는 구름이 여기 지금 있으니까 증발해서 온도가 1도씩 올라가지. 증발해서 에너지 0.5도씩 가져가니까. 그래서 0.5씩 변화해서 6이 될 거고.
이 지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증발할 물이 없지. 그러니까 그냥 1도씨씩 저 불포화 공기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22도하고 22톤나? 그죠? 저 엄청. 자, 그러면 이거를 이슬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12, 10, 4, 6, 9점이 그대로 하면 되네. 처음에는 0.20씩 올라가다가 줄어들다가 1000m 지점에서부터 0.50 줄어들고 도로 내려와서 0.20 증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12, 여기가 10, 여기가 4, 6, 여기가 0.5. 왜 도로 내면 뭐라고? 왜 다시 도로 내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산을 산을 타고 내려오잖아. 내려오잖아. 이슬 좀 다시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바로 그 뭐냐 내가 보는 그렇구나. 바로 1이랑 0.20 증가하는 이 CD 구간에서 CD 구간이 공기가 포화 상태야지. 야 심지어 이건 기축이야 성공이야. CD 구간에 여기 구름이 남아있다고. 방금 전에 했던 설명이잖아. 여기 아주 구름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물이 증발한다니까. 그래서 계속 포화 상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기 온도 변화에 대해 똑같다니까 여기가. 자, 그치? 좀 지우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상봉우리 2개를 넣는 거야 이번에는. 자, 그래서 가의 경우가 서풍이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1500m 산을 한번 넘었다 내려왔다 다시 2000m 산을 넘는 경우인 거고. 그래서 자, A 지점에서 온도 있을 점이 20,12였는데 자, B로 갔더니 B의 높이가 1500m였어. 자, 그러면은 1000m에서 구름 생기니까 10,10 500 더 올라가면은 2.5 내려가니까 7.5, 7.5. 여기에 구름이 어디에서 1000에서부터 1500 사이에 구름이 생기지. 그 다음에 C로 내려왔어. C는 500m야. 1000m 내려왔네. 아, 4번에서는 대신에 조건 하나 보고 가야지. 역시 산 넘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포화 수증기량을 넘는 수증기는 모두 비가 되어 내린다.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자마자 전부 다 비로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산꼭대기를 내려올 때는 가지고 있는 물이 없다라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B를 넘고 나면은 그냥 바로 불포화 공기가 되기 때문에 1000m 건조 공기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17.5가 되고 이슬점은 2도씨 증가해서 9.5가 되겠지. 여기에는 구름이 없지.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더 가지 말고 일로 갈까? 자, D로 가볼까? D의 높이가 2000m야. 쌤 C가 500m면 되잖아요. 거기 그 라인이 거의 500m쯤이잖아. 아 그냥 그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문제가 뭐야? 그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야. 자, 그래서 D가 2000m인데 C에서 D로 갈 때 1500을 더 올라가는데 C 지점에서의 온도차가 8도니까 역시 1000m 올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1500 지점에서부터 2000m 사이에 구름이 생긴다는 거지. 2000 사이에 구름이 생기고 여기 구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D에서의 값은 얼마가 되니? 그러면은 10도 2.5니까 5,5가 되겠네? 그리고 얘가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 거니? 2로 내려오는 거지. 이거 몇 미터 내려오는데 2000m 내려오면 되지. 그럼 20도 증가하니까 25,9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나의 경우는 동풍이 불고 있어. 동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차이점은 얘가 이번에는 먼저 높은 산을 넘는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 이제 현대상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 알겠지만 높은 산을 먼저 넘으면 비를 먼저 더 많이 내려버리기 때문에 내려올 때 수증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와도 이슬점이 낮아지는 거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되고 더 높아지고 편연상이 더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2에서 출발하는 똑같이 20,12에서 출발을 하는데 D로 가면 2000m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5,5가 될 거고 여기에서 C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 1500을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20,8이 되겠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B로 가는데 자 C에서 B로 올라갈 때 20,8 12도 차이니까 상승 연결고도가 125 곱하면 1500m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 지점의 높이가 1500이거든. 근데 C가 500이었잖아.
1000m 올라간다고 해서 구름이 생기니 안 생기니? 구름이 안 생긴다는 거야. 여기 구름이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B 지점의 뭐 온도는 그렇다면은 10도가 내려가서 1000m니까 10, 그리고 6이 되겠지. 정도 되겠지. A는 먹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답은 다 여기 답은 다 나왔어. 4번에 그래서. 형님. 그럼 그 만약에 비 구름이 지금 저 그림의 왼쪽에는 B에서 구름이 생겼을 때요. 그 문제 조건에 따라서 구름 끝날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 넘어가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한 번도 안 꼭대기에서 끝날 수도 내리면 있고, 그렇지. 같은 높이가 반대편에 되니까 가서 끝날 수도 있고. 그 올라가다가 구름이 사라질 일은 절대 없죠. 올라가다 사라질 수는 없지. 왜냐하면 그치, 상승을 더 한다면 무조건 구름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름이 생기면 최소한 산 꼭대기까지 무조건 구름이 다 있는 거네요. 뒤에서 계속 밀어준다. 그 공기를 움직이게 한다. 만약에 더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지. 힘이 멈춰가지고 밀리지 않지. 자, 그래서 4번에 1번의 답은 가의 경로를 따라 산을 넘어갈 때 구름이 만들어진 구간을 모두 표시하라 그랬는데 여기 A에서 B에서 1000원, 1500, 그 다음에서 C에서 D로 갈 때 1500에서 2000 사이에 구름 그려주면 될 거고 2번 나의 경로를 따라서 C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상대 수직 크기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봤는데 자 누가 대답을 해볼까? 자 자연아, 자 여기 C에서 B로 갈 때 구름이 안 만들어졌어. 공기가 무슨 공기야? 불포화 공기야. 그치? 그러면 상대수 어떻게 돼? 불포화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소공기가 상승하면 상대스도 못하죠. 여기까지 그치? 그거 물어본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의 경로를 따라 C에 도착한 놈이랑 B의 경로를 따라 C에 도착한 놈 비교해보면 얘는 17.5, 9.5고 얘는 20,8이기 때문에 온도는 누가 더 높고 나의 경우가 더 높고 습도는 누가 높고 습도는 A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폐년상이 여기 이 나 쪽이 더 세게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지. 1번에 답이 있다고. 1번에 답이 여기 있잖아. A, B 구간에서 1000에서 1500, C, D 구간에서 1500이 되겠죠. 아.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은 이 지역에 지금 지표면에서 기온이 25도씨야. 근데 공기가 30도씨라는 거야. 뭐 아스팔트 같은 계열이 다른 물질이 있었던 곳이겠지. 그래서 그 공기가 밀도가 작아져서 조율보다 상승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불포화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온도는 건조단열 변화선 따라서 움직일 거고 이슬점은 0.2도씨, 이슬점 감율선 따라서 움직이겠지. 근데 걔네들이 온도가 같아지네. 이슬점과 온도가 같아져서 포화가 되는 높이가 얼마라고? 1kg라고. 거기가 상승 응결고도라는 거지. 그게 1kg라는 말은 지표면에서 온도와 이슬점의 온도차가 몇 도씨? 8도씨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슬점이 22도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km 지점에서 그 지역의 다른 공기들 기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온도가 어때? 이 공기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높아. 밀도가 작아서 계속해서 자연 상승, 자연대로가 일어난다고. 쭉 올라가다가 주변의 온도가 같아지는 몇 킬로 지점에서 3km 지점에서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거지? 공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1km 지점에 왔더니 구름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계속 상승해서 어디까지? 3km 지점까지 만들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두께는 얼마가 나온다고? 2km.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끝났는데. 넘어도 나도 자켓을 더욱 자켓을 입고 보면 안 되긴 한데. 왜 그런 것도 아니고 아. 너가 이야기 잘하는 거지. 자, 6번 봅시다. 6번을 보면 뭐 이거 다 이거 지구과학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자, 6번에 1번. 그 20cm짜리 유리관이 AB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가득 채우고 하나는 물을 반만 채웠습니다. 그래서 받침대 맞고 뒤집어가지고 수조에 넣었는데 자 A 같은 경우 받침대 빼면은 변화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B는 어떻게 되니? 낮아져요. B는 좀 낮아지겠지. 그치? 그 너한 판만 이죠. 자, 의미가 이런 거지. 자, 유리관에 20cm 유리관에 물을 반을 채웠다는 뜻은 나머지 반에는 뭐가 차 있다는 뜻이야? 공기가 차 있다는 뜻이고 여기 공기 기압이 얼마라는 뜻이야 이게? 1기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얘를 뒤집으면 당연히 위쪽에 어떻게 되니? 공기가 1기압이 차지하고 있고 물의 압력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1기압보다 어때 이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적당히 빠지다가 뭐. 적당히 빠지면 공기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져. 줄어들고 물의 압력도 줄어서 얘네 둘이 합이 얼마가 될 때? 1기압. 그치, 1기압이 될 때 멈추겠지. 그치?
조금 내려가다 멈춘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A는요? A는 그대로지 변화가 없지. 자 6번에 자 조용히 6번에 1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11번에 있지. 자 11번도 같이 지금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자 A는 원래 토리첼리 씨가 수은으로 했었던 실험이야. 처음에 1m를 수은 기둥 1m를 채우고 뒤집었더니 수은 1m의 무게가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려왔다고. 위에는 진공이 되고 그러다 76cm에서 멈춰서 아 대기압의 압력이 76cm 수은 기둥의 압력과 같구나 라고 해서 계산을 했었던 건데 자 B를 보면은 물을 채웠거든. 1m 유리관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1m의 압력은 1m 물기둥의 압력은 1기압이 안 돼요. 뭐 너희들 대부분 알겠지만 10m야, 그렇지? 물기둥 10m의 압력이 그 1기압과 같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선생님 1m보다 작은데 그럼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올라가지. 실제로 힘을 받고 있지. 근데 누가 막아주고 있니? 유리관이 막아주고 있지. 유리관의 수직 항력이 동시에 같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거야. 뒤에 합이 얼마라는 거야? 1기압이라는 거야. C 상황은 지금 방금 전 했던 거지. 공기의 압력이 존재하는 거지. 공기의 압력과 물의 압력이 합쳐진 게 1기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지점에서의 압력은 다 어때? 못 올라가자. 같다라는 거야. 1기압으로 같다. 근데 물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 수은이나 물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니까 그 공기압이나 대기압이나 이런 거 빼는 공기압력이나 이런 거 빼는 거. 일기압으로 맞춰나온다고. 그래서 ABC 썼는데. 아, 저는 진짜 최고라고. 선생님이 그거를 조금 더 잘해줘야겠네.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6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번에 2번. 자, 1번의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외부의 기압을 0.5기압으로 낮췄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물을 채워놨었던 유리관에는 변화가 생기니 안 생기니? 안 생겨요. 안 생겨요. 0.5기압이면 5m짜리니까 20cm 유리관에 변화가 생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공기 그 절반만 물 채웠었던 데는 아까 조금 내려왔다 멈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니? 내려가요. 어? 아니, 더 내려가요. 쫙 빠지잖아. 다 빠져나가겠지, 그치? 왜냐면은 원래 1기압이었는데 부피가 2배가 되면서 기압이 0.5기압이 되면서 멈출 텐데 그러면 물이 다 내려가겠지, 그치? 물이 전부 다 빠져나간다. B가요? 네, 6번에 2번에 B에서는 이제 A는 그대로죠. A는 그대로. 그렇지.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어쨌든 뭐 종이를 이렇게 막아서 하면 뭐 틈이 없는 한은 그 기압이 작용을 하니까 쏟아지지 않겠지. 다만 실제 실험했을 때 이게 쏟아지는 이유는 뭐야? 틈이 없어가 이거. 틈이 생겨 들어간 거지, 그렇지? 그 종이랑 컵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보통 실험이 실제를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위에서 아까 시험관 쏟아져서. 유리관에 안 채웠던 것처럼 공기압 문제를 하니까 실험이 안 되겠지. 8번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 그치, 이거 뭐 다 알다시피 기울여도 그치? 그 수직 높이가 76cm. 그 다음에 면적을 넓혀도 똑같이 그치? 자, 그래서 변화가 없이 1번은 일단 76cm고. 자, 2번 그 토리첼리 실험을 달에서 하면은 아니, 수온의 기압이 높이가 없잖아. 얼마가 되냐는 거야. 여기야. 0cm가 될 거야, 그치? 이거 뭐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라 가지고 뭐 6분의 1이 된다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 왜? 달의 대기압이 얼마니까? 0이니까 달의 대기압이 없습니다. 자, 이왕 달의 대기압이 나왔으니까 자, 지구 근처에 있는 행성들의 대기압도 그냥 알고만 갑시다. 금성의 대기압 얼마? 90기압. 그냥 외우기 편하게 100기압이라 합시다. 자, 화성의 대기압 얼마? 0.006. 100분의 1기압. 0.01. 100분의 1기압. 그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있자고. 그 정도 기압에 대한 지식.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거 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재밌는 장치인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쁘잖아. 아니, 편하잖아. 술잔에 나오는 졸가 그러면 공기의 요 안에 어떻게 나와요? 술잔이 처음에 넣은 아 여기 위에 뚜껑이 있겠지. 자, 뭐 여튼 간에 자,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원래 불만이 많아. 자, 조용히 해보시고 자, 그 만약에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같으면 이 수면의 위치가 어떻게 돼?
같아질 텐데 지금 보면 바깥쪽에 물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봐서 어디 압력이 높은 상태니 내부 압력이 높은 상태인 거지. 자, 그 내부의 압력 P는 외부 압력 P 제로에서 그 압력 차이만큼 넣어주면 되는 건데 압력 차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지. 뭐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로 G 델타 H 유한고 이 델타 H가 H2 빼기 H1이라는 거지. 자, 만약에 외부의 기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H2는 어떻게 되고? 감소할 거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물에 의해 가지고 외부의 높이 H1은 높아지겠지. 그래서 H2는 감고 H1은 증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야. 아예 조작편이 넣는 물질. 자,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서울이 안 내겠지만 하여튼 다른 학교들은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실험 설계 문제나 이런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자 결국은 뭔가 x와 y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야. x를 변화시켰을 때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 내가 뭔가를 다르게 만드는 거, 내가 조작해가지고 바꾸는 거를 조작 변인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 실험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니? 액체의 종류가 해당하는 거야. 액체의 종류를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결과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니? 액체의 높이인 거지. 이렇게 x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값을 x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 불러? 종속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자, 이런 실험을 할 때 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통제를 해줘야 돼. 그치? 변인 통제라고 부르지. 혹은 뭐라고 불러?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 가장 중요한 통제 변인은 여기서 뭐가 되면 돼? 외부의 기압이 되겠지. 기압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고. 물론 사실 온도도 변화되지만 중간에. 초딩 때라고.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하지만은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에탄올이 물보다 가볍죠? 네, 써주지 않았니? 에탄올 요즘 0.78고라고? 우리 중학교 때 0.8 정도로 보통 계산했었어. 더 잘 날아가잖아. 자, 2번 봅시다. 실험 결과를 예상을 해서 액체가 올라간 높이를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그렇게 수라고 외우면 했으니까 뭐 결론은 그지 밀도가 작은 놈이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이니까 밀도가 작은 순서대로 첫 번째가 에탄올, 두 번째가 에탄올 플러스 물, 세 번째가 물, 네 번째가 소금물. 자, 3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피드돔 산의 1000m 지점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산 아래보다 얼마나 낮아졌냐. 67점. 산 아래 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고 1000m 지점에서의 그 기압은 90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1013일 때 수온의 높이는 76cm라고 했으니까 그냥 비례식 쓰면 되겠네. 67.5. 얼마나 내려갔다는 게 1013일 때 76cm였으니까 900일 때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델타 H를 물어보고 76 빼기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X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X 얼마 나오니? 구한 사람들? X 얼마 나왔어? 8점. 아니 X 델타 H 말고 아, 알지. 아무래도 구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네? X 67.5이요. 67.5 네. 그러면 델타 H는 얼마야? 8.5. 8.5 얘 손.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아까 해결했으니까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자, 12번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가야 될 거는 그 천 아니에요? 연직 방향의 그러니까 높이 차이에 의해서 고도 차이에서 발생한 기압 차는 공기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였어. 뭐였었어 그게? 델타 P 곱하기 면적 곱하기 A가 원래 이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실 힘인 건데 뭐와 평형을 이루고 있어?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연직 방향으로의 압력 차이는 공기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만약에 의식을 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아니 높고 낮은 이런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야 여기서 측정한 기압과 여기서 측정한 기압과 여기서 측정한 기압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여기의 기압이 제일 클 수밖에 없어. PA와 PB와 PC를 측정하면 얘가 기압이 제일 높아.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는 아 바람이 이렇게 불겠습니다. 여기는 고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을 공기의 운동을 알고 싶을 때는 이 고도 차이에서 발생한 기압은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고도상의 압력으로 바꿔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 일반적으로 평균 해수면을 사용한다고. 요즘 사용한다고. 그래서 바꾸라고.
예를 들어서 PC 프라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PC를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공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델타 P를 넣어주라는 거지. 그럼 결국 델타 P는 로 공기 그 지역의 밀도 그 지역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델타 H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 자, 그럼 얼마 나오니? 하나도 안 나와. 그치, 그럼 선액토파스칼 나와.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느 해안지방이라 그랬어? 해안지방이라는 건 육지와 바다가 있는 거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온도차, 온도 변화 생기면서 무슨 바람이 불어? 해류풍이 불지. 자, 낮에 무슨 바람 부니? 해풍. 낮에 해풍이 불지. 누가 그러면 낮에는 해가 있어서 해풍이 부는 거라. 야. 학교쌤이 그렇게 외우라 학교에서 했어요. 그렇게 외우라 했어. 학교쌤이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너무 중요하네. 그 선생님이 일단 이때 이거 해류풍 설명해줄 때 뭐라고 설명해줬냐면 그냥 해류풍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을 다 통칭해서 열적 순환이라고 불러요. 자, 조용히 하시고 정확히 맞지. 자, 두 지역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을 다 통칭해서 열적 순환이라고 했어. 그런 바람에 해당하는 게 해류풍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삼국풍. 우역풍도 그랬고 극동풍도 그랬고 대절풍도 그랬고 이제 뭐 상고풍도 그랬고 다 그런 바람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바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 자, 그때 선생님이 뭐를 기억을 하자 그랬냐면은 열적 순환에서 지표면 쪽에 부는 바람은 온도가 어떤 곳에서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분다. 온도가 낮은 쪽에서 기압이 어떻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치? 고압이 저압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다. 그럼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낮에는 온도가 누가 높으니까 육지가 높고 바다가 낮으니까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근데 이 문제 풀려면 일기도 기호를 읽어야 되는데 또 이 바람 기호를 또 거꾸로 읽는 사람들이 항상 또 있어요. 보면. 쌤 네. 하셨다 돼. 갔다 오세요. 자, 일기도 기호에서 관측소가 있을 때 이게 풍향을 의미하는데 풍향은 불어 관측소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지 이거라는 거야, 그렇지? 다 됐고. 여기 관측소고. 그렇지? 자, 이 얘기는 이게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풍이라는 거야 이게? 도서.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지금 0시부터 04시 사이에 북서풍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낮 12시부터 낮 16시 사이에는 남동풍이 불고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북서와 남동을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니까 경계면이 어떻게 생긴다는 뜻이니?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긴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밤에 불었지? 육지에서 어디로? 바다로 분 거고 이게 낮에 불었지?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분 거지, 그치? 그러면 답 나왔네, 그치? 그러면은 경계가 이렇게 생기고 아래쪽이 바다, 왼쪽이가 육지고 근데 여기 앉으면 칠판이 욕심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앉아서 이거 추우니까. 자, 14번 봅시다. 14번은 북반구에서 이동 중인 태풍을 나타내는데 이 태풍의 XY 단면상의 풍속을 그리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일단 첫 번째 태풍의 풍속은 태풍이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 빨라지. 계속 가속되니까 힘을 받아서. 세지다가 완전 눈에선 영 아니에요? 거의 0이겠지. 자, 근데 이 태풍의 풍속에 영향을 주는 게 태풍의 어떤 회전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부는 바람도 있더라고. 지금 이 태풍은 북서진하고 있어. 그럼 지금 얘가 북서진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지역에 부는 바람 때문이거든. 무슨 바람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면은 북반구에서 태풍이 북서진하는 곳이면 우역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지. 그렇지? 자, 북반구에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우역풍 지역이 되고 윗지역이 무슨 지역이 돼? 한적풍 지역이 된다는 거야. 사실 풍속은 이 두 바람의 영향을 받게 돼서 이 바람의 방향과 같은 쪽에서는 풍속이 더 강해지게 되고 반대 방향에서는 어떻게 돼? 약해지게 된다.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뭐야?
위험반원과 안전반원 혹은 위험반원과 상황반원이라고 부르는 그거인 거지. 근데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무역풍의 바람을 항상 꼭 읽어내야 되는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이 뭐를 이미 결정을 해줬어?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바람 대 바람으로 합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뭘 찾으면 된다?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하는 쪽으로 위험반원을 찾으면 사실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북반구에서 바람의 회전 방향이 태풍의 회전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단시계 방향이지. 자, 저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북반구는 전향력이 우측으로 작용하니까 우측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이런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쌤 이거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게 4번이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 진행 방향과 같은 이쪽이 뭐가 된다? 위험반원이 된다. 다시 말해 여기 이쪽이 뭐라는 거야? 풍속이 어떻다고 더? 강하다는 거. 그렇지. Y쪽이 X쪽보다 풍속이 더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 선생님이 이를 써놓질 않았는데 어쨌든 그 태풍의 눈이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저 가운데 동그라미를 태풍의 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X랑 Y가 있을 때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지는데 열대 저기압이 나오고 거의 열대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나는 남반구 호주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을 나타낸 건데 역시 이 태풍도 남반구 이 태풍도 무슨 바람 영향을 받고 있어? 무역풍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남반구 같은 경우는 대칭. 그치.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역시 여기도 무역풍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 다만 다른 점은 남반구 북반구 다른 점은 전향의 방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오른쪽 휘어진 게 아니라 어디로 휘어져?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 어디야? 이거.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된다? 위험반원이 되는 거야. 이게 간이 나니? 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남해안 지역에 발생한 폭풍 해일에 의해서 마산과 부산 등 연안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발생했을 때 왜 해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사실 두 가지를 써주셔야 돼. 첫 번째 하나는 뭐 써야 돼? 위험반원. 첫 번째는 이게 그 태풍이 열대 저기압이라서 저기압에 의한 뭐가 해수면 뭐가 발생해? 상승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지. 4번에서 계산하라고 해놨지. 근데 해수면 상승 때문에 왜 피해가 생겨요? 자, 알려줄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해수면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1013m, 1010이라 합시다. 그래서 1010이라고 했으니까 1010으로 누르고 있는데 공기들이 태풍이 와서 이 지역을 그 가운데 지역을 955로 눌렀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올라왔죠. 올라가지. 그치? 해수면이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지. 그치? 근데 저게 태풍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지역만 이렇게 폴록 솟아 있을 텐데 태풍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 육지로 올라온다. 이만큼을 들어서 육지로 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바닷물이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보다 낮게 있어야 되는데 해수면이 어떻게 돼서?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에 넘칠랑 말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높이 차가 기압 차이에서 발생한 높이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 자, 4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델타 P가 로 G 델타 H인데 필수야. 자, 델타 P가 얼마였냐면은 55헥토파스칼이야, 그렇지? 그다음 로우가 1000kg
미터 세제곱 G가 10 미터 세제곱 이 델타 H거든.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그때 기압쪽 설명해줄 때 이거 파스칼 단위 환산하는 거 연습해두라고 했었어, 그치? 기억나지? 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 아니, 얘들은. 설마 못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겠지. 자, 1파스칼이 얼마야? 자, 1헥토파스칼이 얼마? 100파스칼. 자, 그 다음에 1파스칼은 1m/s 1 퍼 미터 제곱. 근데 킬로그램 뽑으려면 뉴턴 꺼내줘야겠네. 그래서 1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미터 세제곱으로 나눈다. 처음 본다고? 그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니? 스크 여기서 5,500. 만을 나누면 돼요. 5,500에서 만. 그냥 1000헥토파스칼에 10m니까 그러니까 이게 5,500 파스칼이고 55cm. 이게 요단이니까. 그럼 델타 H 얼마 나와? 55cm. 또 맞았어? 0.55m. 55cm. 그러니까 55cm 때문에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는 경우는 사실 그닥 자주 생기지는 않는데,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태풍이 왔을 때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는 일이 이렇게 생기냐는 거야. 속도가 느려질 보통 일반적으로 파도의 높이가 이거에 의해서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바로 태풍이 가지고 있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바람과 마찰에 의해서 강한 뭐가 발생해? 파도나 너울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 그 높이가 보통 뭐 적게는 2m, 3m, 많게는 뭐 5m 이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바람과 바람에 의한 파도, 너울과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이 해수면 상승이 그 해일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근데 이걸 만약에 영재고에서 이런 해일 피해를 문제화시킨다면 그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있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또 있어. 뭐가 있니? 자, 해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할 때 아니야. 아니야. 다 바람. 아니야. 뭐 써야 돼? 지진. 조석을 써야 돼. 아, 다시 말하면 태풍이 왔을 때, 자 조용히 하시고 잘 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던 시간에, 육지로 막 상륙하는 시간, 이 해수면이 높아진 부분이 육지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만약에 조석이 만조 상태라면 이미 해수면이 조석에 의해서 기조력에 의해서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 해수면을 들어 올리는 효과는 이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때는 거기다가 아까 바람이 강했을 때 넘치는 그 물의 양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필 재수가 더럽게 없게 하필 살이 있나 더더더더 어떻게 있나 피해가 커진다라는 거야. 근데 가끔씩 진짜 정신 없는 분들인데 이 해안 도시에 대부분 그런데 빌딩 지하에 뭐가 많냐면 노래방이 많아. 이렇게 빌딩 지하에 노래방이 많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일 끝났으니까 그냥 저녁에 이제 소주 한잔 드시고 밥 먹고서는 노래하러 가신 거야. 근데 어떻게 돼? 넘친 거지, 조석이 있는 날. 그래서 어떻게 돼? 건물 지하에 물 다 차가다가 죽은 거야. 근데 이게 맨날 반복돼, 이것이. 자주 노래방은 그러면 막 빌딩 꼭대기에 요즘엔 안 죽겠네. 거기 저번에 밑에쯤은 뭔 소리야? 콩 왔었잖아. 콩콩은 3층이 그때 그 빌딩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닫혀갖고 막 람보르기니 잡았던 봅시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의 의도는 저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그 파도 높은 너울의 발생을 쓰라고 한 거지만, 만약에 실제에서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 그래서 항상 해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해일이 생기는 경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을 쓰라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는 주석을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조 시간에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일의 피해는 급격히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항상 안 좋은 건 항상 겹친다고, 꼭 센 태풍이 오면 꼭 우리나라의 상륙을 자주 하게 되고 꼭 하게 될 때 해수면이 높을 때 꼭 상승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에 먼저 터졌을 때 그건 진짜 기억이 안 그 지진이랑 쓰나미랑 어디랑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생수하다. 자, 전소줄이 아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근데 나보다 더 쓴다. 나 그거자 못 써.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겠다. 자 조용히 하시고 봅시다. 15번 봅시다. 자 15번 2011년 1월 어느 날의 위성 영상과 이날 서해안에 눈이 내린 원인을 설명한 보도자료라고 있거든. 배웠어요. 자, 이 학교에서 배웠지? 아니요. 그래요? 심지어 철사한테 배웠어. 그러니까 자 이날 2011년 1월이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이 누구야?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다. 아 이거 문제였어. 근데 이거 대륙 기단이어서 원래 따뜻하고 아니 온도가 낮고 건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그때 유체 책에 있었잖아. 뭐라는 이름으로 써 있어? 기단의 변질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지.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강 이렇게 눈을 내릴 수 있다라고 바다 건너면서 그렇지. 일단 뭐 이쪽에 겨울에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기단은 북서쪽에 있는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란 이거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차고 건조한 기단이지. 한랭 건조하고 이러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거 기단은 학교에서 당연히 배우지.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날씨는. 우리나라의 날씨는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는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거 초등학교 때도 날씨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름까지 해서 배우지 않아요?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책. 뭐야? 생각보다 봅시다.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안 되겠다. 자, 15번부터 23번까지 숙제를 해오시는데 자기가 이거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교재 보고 무슨 교재? 해가지고 와야 돼. 왜냐면은 이제 나 선생님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하고 끝나면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뭐 그 공기 상승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할 일이 없어. 끝이야. 오늘 이거 아예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해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습하면서 그 과제하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은 교재로 해오고 그리고 해온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수업 들으면 해결돼. 어차피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거든. 쌤, 저 교재는 교재 무슨 교재요? 유치 교재 이거. 저 없는데. 유치 교재 밑에 있으니까 하나 받아서. 자, 그래서 숙제 해오시고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좀 해오시고 수업을 들으시라는 거야.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옛날에 한 맹인이었어. 성현이요. 그냥 여자가 성현이요.